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편 이제 요금이죠. 그래서 우편입니다. 우편에 관한 요금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물을 이제 발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편 관세에서 뭘 받아야 돼요? 요금을 받게 되죠. 이 요금을 가지고 우리 이제 우편 요금인데 그 요금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편 요금에서 가장 기본적에서 정납이죠. 뭐 신용카드를 내든지 우표를 붙이든지 현금을 내든지 간에 우표를 발송할 때 정납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근데 정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정납 중에서 첫째 뭐냐 보세요. 첫째 뭐가 있냐면은 요금 별납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죠. 그럼 요금 별납이라는 것은 뭐냐? 우편 요금을 별도로 낸다는 뜻이죠. 그럼 원래 여러분들이 우편물에다가 우표를 붙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표를 붙일 때에,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우표를 붙이는데, 우표 붙이는 대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한다는 뜻이죠. 이건 정납은 정납인데, 바로 우편물에다가 요금 별납 표시만 하고 요금을 따로 낸다 이 뜻입니다. 예, 보세요. 한 사람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 중량, 우편 요금 등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요, 요금 별납의 조건이 뭐냐? 동일인입니다. 보세요. 이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바로 동일한 우편물이야. 동일한 우편물이란 말은 용량, 중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동일인이 이렇게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입니다. 이러면 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우편물에 우표를 다 붙여야 되죠. 그 우표를 붙이는 수고를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표를 붙이게 된 우편관세에서는 일일이 다 소인을 해야 됩니다. 소인을 해야 되는 이 수고를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우편물을 바로 인쇄할 때에 보통 여러분이 이제 우편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표 붙이는 란에다가 요금 별납하는 도장을 인쇄하든지 그 요금 별납하는 인쇄하든지 없으면은 우체국에 가면은 고무인이 있습니다. 고무인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우편물에다가 여기에 바로 요금 별납이라는 이 표시만 해주면은 그다음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 별도로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우체국 소위를 하지 않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보세요.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에 계획이 우편물에 우표를 첨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우편 표면에다 요금 별납의 표시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현금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등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바로 이거는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한 우체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요금 별납은 모든 우체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방우정청장이 뭐한가 지정한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뭐를 할 수가 있다? 요금 별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요금 별납은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 동일한 우편물입니다.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에 우편물에다 요금 별납 표시만 하고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요금 별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조건은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우표를 붙일 필요가 수고를 들어줄 필요가 없고 우체국에서나 뭐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소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취급 조건 뭐세요? 우편물의 종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량이랑 우편 요금이 동일하고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으로 발송하는데 다량이라는 말이 바로 취급 통수가 소포든 통상이든 몇 통 이상? 10통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량이라는 것은 바로 10통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든 소포 우편물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금 별납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송에는 여기에다 표시를 요금 별납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지방운정청장이 요금 별납 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취급국에서 이거는 모든 우체국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취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운정청장이 지정한 우체국과 우편취급국에서 뭐가 가능하다? 별납이 가능하다. 보세요. 접수요령 보세요. 발송인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라벨 정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아니 우체국에 보관된 요금 별납 고무인을 사용합니다. 그럼 원래 아예 처음부터 요금 별납 이렇게 인쇄를 해오면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인쇄가 안 되시면 그 출력해서 라벨을 붙이든지 아니면 뭐 하면 돼? 바로 고무인을 찍으면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금 별납 고무인은 책임자, 5급 이상 관세에서는 과장, 6급 이하의 관세에서는 국장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쉽게 요금 변납 도장 숫자에 따라서 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함부로 막 찍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책임자가 그러면 5급 이상 우체국에서는 담당 과장이 6급 이하의 그 우체국에서는 바로 담당 국장이 직접 이를 관리하라. 그 다음에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요금별 의무를 접수하고 발송 신청서 해당 칸에 접수 담당자와 책임자 각각 날인하라. 왜냐하면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통수를 100통을 발송하면서 이렇게 95통이라고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책임자하고 적수 담당자가 직접 같이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같이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요금 통수를 계산해가지고 기재를 하라는 뜻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구 업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창구 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요금 벨납은 반드시 우편 창구에 가서 인터넷 접수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통에 넣는 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금 벨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구에 가서 접수하고 창구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요금 벨납.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 혼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합. 이 혼합은요, 이제 우편물을 먼저 발송하고 요금은 나중에 낸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요금 된다? 혼합이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요. 보통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우편물을 매일매일 발송하는 그런 회사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일매일 발송할 때마다 격리부서 가서 돈 받아와가지고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또 이걸 여러분들이 바로 우체국 가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다시 또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계적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매일매일 돈 타져와서 그다음 발송하고 영수증 붙여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또 우체국 입장에서는 바로 거기에다가 일일이 소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서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요금 혼합제도입니다. 이게 혼합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회사가 한 달에 예정 발송 물량이 있어. 그럼 예정 발송 물량이 만약에 100통이다. 아니면 200통이다. 아니면 10,000통이다. 이렇게 예정 물량이 있습니다. 그 예정 물량의 2배를 증거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이게 담보금을 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발송 물량의 2배 정도의 보증금입니다. 담보금을 먼저 우체국에 내고 그 다음에 한 달 발송한 물량을 다음 달 말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1월 달에 발송하면은 1월 달 발송한 물량을 2월 20일까지. 그럼 2월 여러분들이 20일까지입니다. 요 20일까지 마음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2달치를 보증금을 받느냐면 이겁니다. 봐요. 1월 달에 발송한 것을 2월 20일까지, 무조건 20일 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발송을 2월 1일부터 2월 20일 사이에 회사에서 편한 날짜에 마음됩니까?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늦어도 20일까지는 납부해야 돼. 그러면은, 결국 보세요. 1월 달에 우편물을 2월 20일이야. 그럼 만약 2월 20일에 이 요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체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2달치 받는 이유가 보세요. 이미 체납했다는 걸 확인해서 그러면은 남은 기한이 열흘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을 해지하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달치를 담보금으로 받는 겁니다. 담보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여러분들 발송 물량을 다음 달 언제까지 20일 날까지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편물의 요금을 혼합하는데 아까 별납은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 발송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은요, 여러 종류의 우편물을 발송해야 됩니다.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등기 우편물 몇 개 발송, 오늘은 보험칙 우편물 몇 개 발송. 그러니까 그날 발송한 물량의 돈을 그날 확인해서 기재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달 동안 것을 한목에 이렇게 회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요금 혼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은 동일한 우편물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를 발송하든지 동성우편물을 발송하든지 뭐 등기 취급하든지 하지 않든지 보험 취급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요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날 발송 물량에 대한 오늘은 뭐 얼마씩 발송했고 그래서 이걸 회계를 장부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걸 기재해가지고 이를 다음 달 20일 날 뭐 합니까?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취급 대상 보세요. 한 사람 매월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이라든가 소포편물. 그러면 통상우편물이나 소포편을 적어도 한 달에 몇 통 이상? 100통 이상. 이게 또는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을 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이라든가 팩스, 모사전송, 그 다음에 전자우편이죠. 우리가 여러분 DM을 발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편요금 표시기 사용 우편물, 그 다음에 요금 수치인보다 우편물, 그 다음에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요거가 잘 기억이 돼.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나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우편물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송 우편물 중에서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요금 후납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 중에서 이거는 발송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맞아야 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에서 우편물이 이탈된 거 인정되지 않는 바로 주민등록증.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주민등록증이 물품 등기라든가 이런 거를 발송해가지고 안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탈물은 그건 안쪽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증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길 가다가 주민등록증 하나 주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체통에 넣으면은 바로 우체부가 그것을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을 뭐 해주는 겁니까? 전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겁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이 바로 후납 뭐다? 후납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후납은 대상입니다. 요 대상을 뭐 해야 된다? 잘 기억하라. 이게 그래서 대상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별납하고 후납하고는 조건이 다르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후납은 계약을 맺어야 되죠. 그래서 이용 우체국 보세요.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 또는 뭐다? 배달할 우체국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로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후납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누구냐? 내가 발송하는 우체국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우체국일 수도 있습니다. 반환 우편물에 대해서 등기체 반환 우편물에 대해서 이걸 배달하는 우체국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송 우체국 또는 뭐다?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한다. 우편 취급 구간 총괄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금 후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송 우체국이나 또는 뭐가 가능하다? 우리가 배달해줄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담보 제공입니다. 여기 이제 담보 제공, 담보금에 대해서 요 이제 담보금입니다. 요 담보금이야. 요 내용이 요번에 새로 자세히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 부분은 뭐 시험에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첫째 보세요. 담보 금액은 1개월 번 요금 등을 계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의 2배.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한 달 우편물 발송 예정 물량이죠. 예정 물량이 약 2배 정도를 뭐로 담보금으로 낸다 했죠. 제공하는 방법은 이제 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진행하는 이행보증증권,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또는 지급보증서를 통해서, 그러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을 통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라든가 지급보증서를 통해서 이게 담보금을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액 조정입니다. 담보금액이 추산금액의 2배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예상 물량을 한 달에 10,000통 어떤 회사가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달에 25,000통 이렇게 막 발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담보금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변경돼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10,000통 예상했는데 뭐 발송하다 보니까 한 달에 계속 5,000통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담보금도 뭐 하는 겁니까? 변경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담보금에서 면제라든가 또는 감면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가 되든지 또는 감면, 깎아줄 수도 있다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면제 조건과 감면, 깎아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봐요. 2분의 1 면제 대상, 감면 대상입니다. 봐요. 최초 계약한 날로부터 체납하지 않고 2년간 성실히 납부해서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담보금에 대해서 그 체납 없이 2년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래 담보금을 뭐 이렇게 2달치라고 했죠? 이걸 1달치로 깎아준다. 감면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전액 면제입니다. 전액. 이거는 국가나든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아예 마전다 하는 의미가 담보금을 받지 않는다. 면제됩니다. 둘째, 최초 계약 날짜로부터 시작해 4년간 성실히 납부해요. 그럼 아까 보세요. 2년간 성실하게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데 4년 동안 성실하게 했다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시정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면적으로 뭐 해준다?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장이 신청자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여 건실하다고 우체국장이 판단해서 이 회사 정도 되면은, 이 사람 정도 되면은 뭐 성실하다, 충분히 믿을 만하다. 그 우체국장이 직권으로 면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개월간 납부하는 요금액이 100만 원 이하. 한 달에 요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하는 거예요. 소액이죠. 그러니까 소액인 경우는 이거 그냥 전면 면제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용카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카드로 우편요금을 결제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등록해가지고 카드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금이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면은 아예 보증금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라든가 또는 국제특허 EMS 계약을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체국하고 계약 택배를 이렇게 체결해가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또는 국제특급 계약을 체결한, 그래서 EMS 특급 계약을 체결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냐, 면제를 해준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2년 동안 성실히 내면은 2분의 1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아예 국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등등에는 아예 보증금 자체, 담보금 자체를 뭐한다, 면제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우체국 택배라든가 EMS 국제특급을 이용하는 사람 네 마리를 보세요. 우편관사, 물류창고 입점업체로서 담보금 수준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여기는 우체국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최근 2년간 체납하지 않은 사람. 우체국 택배 계약 택배를 하는 사람 중에서 맞이하는 사람. 2년간 이게 여러분들이 아예 체납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담보금을 뭐 해준다? 면제해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을 체납할 때 담보금 제공 면제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면제나 감면했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편요금을 체납하거나 하면은 그 자체를 뭡니까? 취소한다 하는 거야. 보세요. 담보금 제공을 지급했다는 요거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담보금 이불 면제 대상자는 담보금 면제를 없애죠. 그럼 만약에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사람이 요금을 2회 이상 체납했다 합니다. 그럼 체납했다면 그 사람이 2분의 1 감면자 같으면 뭡니까? 그냥 감면했던 걸 없애고 2달치에 대한 것을 담보금을 내야 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전면적으로 면제받았던 사람이 만약에 2회 이상 요금을 체납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면 면제를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2분의 1 감면으로 바꿔준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금 제공을 면제받은 후 2년 안에 요금 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담보금 전액 면제 대상자는 담보금 제공 면제를 취소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면제받았던 사람이 면제가 취소되고 2달 담보금을 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달치. 그 다음에 우체국 택배라든가 국제특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 아까 이제 네모안에 그랬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평가가 B등급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제받은 후 납부 기준을 보다 요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면제받은 후 연속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 뭐한다? 담보금 면제를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
그 다음에 우체국장은 체납을 이유로 면제 취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담보금 면제 혜택을 2년간 금지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담보금 면제 혜택을 받았다가 취소됐단 말이야. 이게 그 감면이 취소되거나 전면 면제가 취소된 경우에 다시 감면 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몇 년이 경과가 됩니까? 2년이 경과가 된다. 2년간 체납 없이 성실하게 했을 때 이것을 이행했을 때입니다. 그때만 뭐가 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면제 대상으로 갈 수가 있다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혼합 계약에서 뭐다? 담보금에 대해서 면제를 받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겁니까?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혼합 계약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금 혼합을 발송 우체국과 계약했다가 이거를 뭐 배달 우체국과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 우체국을 변경할 때 변경 신청입니다. 봐요. 계약자가 다른 우체국으로 계약국을 변경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혼합 계약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체국을 요금 혼합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을 다른 우체국으로 얻는지 뭐다 변경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혼합 우체국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접수국은 인수하는 우체국의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우체국에서 B라는 우체국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 혼합 계약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수, 접수, 새로 옮기려고 하는 우체국에서 자기 현재 우체국 사정에서 그걸 충분히 말할 수 있는가,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yes, no를 해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수하는 우체국의 운송 여력이라든가 운송 시간표라든가 또는 여러분 운송하는 인수하는 우체국의 업무량 수준이라든가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안내하여 변경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라. 혹시라도 어떤 우체국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좀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설명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설명해서 그렇지 않도록 가주라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국이 변경 가능한 경우 계약국, 이관국, 이용자에게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혼합계약 담보금을 이관국으로 그럼 A 우체국에서 B 우체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면 그 담보금을 어디로 A 우체국에서 B 우체국으로 넘겨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담보금도 넘겨주면 됩니다. 다른 인수하는 우체국으로 넘겨주라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행보증증권입니다. 이 증권인 경우에는 계약국 변경 신청 것이 보증증권 재발행을 하자. 그러면 만약 A 우체국에서 B 우체국으로 바뀐다는 것은 보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보증보험에다가 그 계약국을 변경해서 새로 발급받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요금 혼합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냐면은 요금에서 수취인 부담이죠. 그 수취인 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을 수취인이 부담한다. 이게 보세요. 요금 수취인 부담이란 배달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계약 등기와 등기 소포는 접수 우체국. 일반적으로 요금은 수취인이 내야 되는 수취인 부담은 보세요. 배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뭘 받아야 돼? 요금을 받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배달 우체국인데 등기 소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계약 등기는 접수 우체국에서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계약을 통해서 그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바로 수취인에게 부담하는 제도다. 예? 그래서 현재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보세요. 통상 우편물은 주로 요금 수취인 부담의 표시를 한 사제 엽서 또는 봉투 등을 조제하여 이를 배부하고 배부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여 그 요금을 우편물을 배달할 때 또는 우체국에서 접수할 때에 창구에서 이렇게 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들이 있어요. 고객들의 설문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내가 고객들에게 광고 우편물을 막 발송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길에서 광고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 다음 그걸 받아본 사람이 나한테 주문을 한 거나 또는 응답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 우편물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금 수취인 부담이라고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금 수취인 부담 인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정하나 유효기간을 그래서 그 유효기간을 정해 줘가지고 그 기간 내입니다. 그 기간 내에 나한테 우편물이 그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광고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주문서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요금 수진 부담 표시하고 유효기간을 만약에 여러분들 19년 10월 1일까지 이렇게 적어놔서 그래서 이제 요 기간은 2년 안입니다. 2년 내에서 내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송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줬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문서를 적어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체통에 넣어버리면은 바로 이 우편 요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나한테 수취인이 내가 그거 내겠다고 약속한 거야. 이게 바로 요금 수취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사가 그 고객들에게 설문지를 받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광고지를 뿌려서 그 주문서를 내한테 다시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주문서를 내가 발송하는데 내가 우편 요금을 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문서를 이게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체통에 우체통에 넣으면은 요금은 자동적으로 누가 납부하기 때문에 수취인은 내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금 수취인 부담이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취급 조건 보세요. 취급 대상은 통소편물,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며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요금 수취인 부담화 결과적으로 통소편물도 가능하고 내가 여러분 광고 엽서 이런 걸 발송할 수 있도록 해서요. 또는 소포, 등기소포도 가능하고 계약 등기도 가능하고 발송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의 계약으로 정한다. 단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발송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라든가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유효기간이 2년이야. 그럼 이거 유효기간까지입니다. 만약에 2019년 10월 1일까지 유효기간이야. 그러면 이 10월 2일부터 오는 우편물은 나한테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는 10월 1일까지만 내가 요금을 내겠다 한 거야. 그럼 10월 2일부터 오는 우편물은 다시 반송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뭐다? 요금 수취인 부담이 수취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이제 바로 우편 요금에 대해서 정납은 일반적으로 뭐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벨납이라든가 후납이라든가 수취인이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요금에 대해서 감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액. 그럼 이거는 요금을 깎아준다 하는 거야. 그럼 일부 우편물에 대해서 요금을 깎아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우편과 서로 경쟁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민간 택배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편으로 많은 것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일부를 매주는 겁니까? 깎아주는 것을 가지고 요금말을 한다? 감액이라 한다. 예? 보세요. 우편 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에 원하는 송달을 확보할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해서 요금 등 일부를 뭐 해준다? 깎아준다. 요금 일부를. 그럼 이제 감액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건 제일 먼저 뭡니까? 서적이잖아. 그럼 여러분 서적은 바로 서신 독점권에서 뭐 된다 배우세요? 제된다 배웠죠. 서신 독점권 같으면은요, 뭐 우체국에서 구태에 깎아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체국은 통해서만 발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서적은 바로 일반적으로 다른 택배사에서도 하기 때문에 발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적을 일부 조건에 맞으면은 감액해준다. 그거 보세요.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 형태로 인쇄에 제본되고, 그 다음에 발행인이나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쪽수가 반드시 표시된 겁니다.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 바로 그 우편물의 감액 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그 요금 벨납 또는 후납 일반 우편물입니다. 다만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지면의 10%를 초과하면 감액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지면의 10% 이상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말은 광고 수수료도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태여 우체국에서 요금 깎아줄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금 감액은 서적의 조건을 갖춰야 돼. 갖춘 일반 우편물입니다. 예? 그런 경우는 감액이 가능하다. 이 제보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꼭 뭐가 필요 없다. 요 서적을 잘 기억해야 되면 새로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적은 조건이 아까 앞에 설명했어요. 최소한 얼마? 표지를 제외하고 48쪽 이상으로 제본되고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한 1개 정도는 뭐가 되고 인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돼야 된다? 여러 쪽수가 표시된 것이 서적이다. 서적.
그 가맹 요건에 맞아야 돼. 그런데 이 제본은 스프링 제본도 되고 요즘 요새 여러분 뭐 끈으로 제본이 됩니다. 예? 꼭 여러분들 일반 책처럼 이렇게 제본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서적은 발행인 출판사 인쇄 중 어느 하나는 최소한도 뭐가 명칭이 표시되라 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대 쪽수가 뭐 아래 위에 어디 있던가 쪽수가 표시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입니다. 출판물에 관한 가격이 표시된 정보 또는 국제 표준 도서 번호, 그래서 ISBN이라고 하죠. 또는 국제 여러분들이 표준 일간 그 간행물 번호, 그래서 ISSN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에 뭐야 된다. 이거는 인쇄가 돼야 돼. 그래야 가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서적으로서 가명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뭡니까? 그 서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지 정보가 서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ISBN이라고 합니다. ISBN 요새 여러분 서점에 가서 뭐 탁 찍으면 그 가격가 쫙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되잖아요. 이 바로 ISBN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이것이 가맥 대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만 가맥을 적용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 간행물 말고 이거는 일반 책에서 우리가 일반 서적입니다. 일반 서적은 뭐가 아니야? 정기 간행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서적이라고 표시하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우편물이 있으면은 이 왼쪽 이 중간에다 말하는 거야. 이게 그 발송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서적이라고 표시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편엽서라든가 빈봉투, 지로 용지, 발행인 명함 등은 각각 한 장만 동봉이 가능하고 이를 본지 및 부록과 함께 제본할 때는 수량의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편물에서 그 본지의 기재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제본할 수도 있습니다. 부록으로. 그 다음에 본지 부록들을 포함한 우편물 한 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그럼 만약에 요금의 가맥을 받으려고 하면은 서적입니다. 그 서적의 무게가 얼마? 최소한 120kg을 1.2kg를 초과하면은 가맥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신성, 인사말이라든가 안내서, 소개서, 보험 안내장 등을 본지에 제본하거나 동봉하는 우편물은 가맥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가맥받으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안 된다? 가맥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환 불필요 가맥 대상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서적을 발송했는데 수치인이 없어. 그러면 반송하지 마라 나한테. 그러면 그 서적으로서 그 중요한 서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 이런 것은 뭐가 안 된다? 가맥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반송 분료로 발송하는 서적은 뭐가 안 된다? 이거는 가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맥 대상이 서적입니다. 서적. 두 번째 가맥 대상이 뭐냐? 다량 우편물 되어 있죠. 다량 우편물. 이거는 이제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 뭐 된다? 가맥 대상이 된다. 보세요. 우편물의 종류라든가 무게, 규격이 같고 요금의 가맥 조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 별납 또는 요금 후납 우편물. 그래서 동일한 종류라든가 무게 이런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다? 가맥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상품 광고 우편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광고 우편물이에요. 광고 우편물. 상품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우편 요금 가맥 조건을 갖춘 이런 요금 혼합 또는 요금 별납인데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 상품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인쇄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광고 우편물에서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은 안 돼. 부동산 광고를 위한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가맥 대상이 부동산을 이런 광고 우편물을 발송을 못하는 게 아니야. 발송은 가능은 하되 뭐가 안 된다 하는 겁니까? 바로 요금 가맥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세요. 가맥 제외 대상 우편물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상품 광고 중에서 가맥 대상 제외입니다. 인사말, 안내문, 명함, 지로 용지라든가 문서가 포함된 우편물 같이 인사말 또는 상품 사용 설명 등은 바로 이거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우편물, 광고 우편물은 뭐가 안 된다? 이거는 가맥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해신받을 목적으로 발송하는 주문서라든가 신청서, 설문지, 입학 원서 등이 있는 포함된 우편물, 이런 것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송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홍보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송할 때. 그다음에 상품이 아닌 해당 기업 광고입니다. 이런 홍보가 포함된 것.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이 광고, 상품 광고 편물입니다. 이런 것이 감액 대상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기 간행물이죠. 정기 간행물. 그래서 정기 간행물도 뭐가 된다? 감액 대상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 일간이든 주간이든 월간이든 간에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그런 우편물을 뭐가 된다?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는 감액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에 여러분들이 그 우편물 돼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이제 비영리단체에서, 그 비영리단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로 뭐 대한특집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느 지역에 수몰을 당해서 수몰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위문품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바로 뭐 된다? 감액 대상이 된다 하는 거, 이게. 그 다음에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의원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의정보고서.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뭐 내가 1년 동안 뭐 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의정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의정보고서가 1회에 몇 통 이상? 5,000통 이상입니다. 5,000통 이상이 발송하는 경우에 1년에 3번까지 뭐 할 수 있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을. 그 다음에 상품 안내 카탈로그입니다. 상품 안내. 어떤 상품을 대해서 바로 안내장을 만들었어요. 안내 여러분들이 이 카탈로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발송할 때 뭐 할 수 있다? 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탈로그의 여러분 크기 규정이 세로가 120에서 190, 가로가 255에서 350, 그 다음에 이런 두께는 20m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책자 형태 카탈로그 중 최소 규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물이 전면지에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자 형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동봉물은 8매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낱장으로 있는 것은 8장까지 삽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편물 한 통의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보안 우편물 전체의 내용은 광고가 80% 이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상품 안내서이기 때문에 광고가 많아야 되죠. 이게 이제 상품 안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소포 우편물입니다. 소포.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 요 앞에까지는 통상우편물이야. 통상우편물의 요금뭐가 된다? 감액이고, 그 다음에 소포편물이다. 요 감액 대상이 되는 거야. 보세요. 1회에 2개 이상 발송한 우편물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우편물 중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및 일반 소포편물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발송하는 겁니다. 발송할 때 1회에 한 번에 2개 이상을 발송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요금을 막을 수 있다? 감면받을 수 있어. 월 50개 이상을 발송하기 때문에 이걸 우체국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경우 바로 요금을 뭐 해준다? 감면 깎아줄 수 있다. 예. 그 다음 우편요금의 반환 청구라고 하게 나오죠. 이거는 원래 우편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 그러면 보세요. 이 요금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해요. 반환. 이거는 원래 여러분이 반환 청구를 해주는 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청구가 되면 무조건 그 반환을 해주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등기 취급을 신청했는데 등기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등기 취급 수수료를 나가게 우체국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돈도 뭐 해야 된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환을 청구한다면 우편에서 요금 뭐 100만 원,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바로 반환을 청구한다게 다 준다면 어째 업무는 마비돼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증명시켜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맞지 않는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원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뭐 됩니까? 손해배상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합니다. 이거는 반환 청구했을 때만 준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준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환의 그 사유가 3개 나옵니다. 요금을 과다 징수했을 때. 그럼 요거는 반드시 반환 청구는 언제? 바로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급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등기 취급과 보험 취급을 신청해서 등기 취급 수수료하고 보험 취급 수수료가 냈는데 등기도 처리하지 않고 보험도 처리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그 취급 수수료를 낸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60일 이내에 바로 우리가 발송 우체국 가서 해당 우체국 가서 요금을 반환시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우체통입니다. 사수우체통인 경우에는 사수우체통을 내가 설치했다가 이거를 폐쇄한 거야. 그러면 그 담보금이 있습니다. 담보금을 내줘야 됩니다. 이때는 바로 그 사용 계약을 마은 날로부터 해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세의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하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이거는 바로 접수 당일 할 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야. 내가 우편 요금을 내고 우편물을 발송을 했는데 돌아서서 딱 보니까 내가 이 우편물을 발송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우편물을 다시 내가 반환 받아가는 겁니다. 반환 받아가면은 당연히 그 우편 요금을 냈으면 이걸 뭐 해야 된다 하는 거야.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 청구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반환 청구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청구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 검토해가지고 배상을,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표로 반환할 수도 있고, 뭐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그 우편 요금을 과다 징수해서 1,100원 받을 것을 1,500원 받았다 합니다.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편으로서 내한테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가면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대신 우표 달라고 우표를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현금이나 우표로 반환하고, 어떤 경우도 반환하면은 뭐 이래? 현금 받았던, 영수증 받았던 있잖아요. 우표를 받았던 건 영수증은 작성해야 되겠죠. 영수증 작성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편 요금과 관련된 겁니다. 요금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반환 청구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다 언제까지 반환 청구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좀 기억을 해주고, 감액 대상에서 서적 조건입니다. 예. 서적의 조건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금 변납, 요금 후납, 여기서 수치 부담 중에서 요금 후납의 이제 담보금 조건. 그래서 담보금을 원래는 바로 2달 분량의 그 담보금을 내락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담보금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보금 자체를 감면, 다른 사람들은 2달치 내야 되는데 나는 뭐 2분 1만 낸다든가 한 달치만 낸다든가 이런 감면 혜택이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외우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공부하시는데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